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14족을 오겠습니다. 탄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예제에서도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탄소라는 것은 환경공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소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탄수화물 할 때도 얘기하게 될 거고, 탄화수소 연료를 할 때도 얘기하게 될 거고, 유기물 구성이라고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탄소는 우리 환경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원자량은 12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원자량은 14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기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기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륙권 내 공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를 질소기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기를 할 때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족 산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옥시즌이라고 해서 그 앞글자 알파벳을 따서 O라고 쓰게 되죠. 자,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 15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15.999니까 반올림을 하게 되면 원자량 16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두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한, 생명체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체, 산소 기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산소가 이 산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산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15족에서 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토양과 폐기물 파트에서는 규소가 가끔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실리카라고 해서 그 앞글자를 딴 SI를 규소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토양과 암석에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토양 파트에서 한 번쯤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원자량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체크 표시한 것들은 원자량은 외우실 필요 없이 SI를 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 같은 경우는 식물의 필수적인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 토양, 폐기물 모두 다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의 원자량은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30이 아니라 31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 너무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파트가 없어요. 탄소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황산일 때의 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한다면 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식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반응성도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 부식의 가장 주된 원인 물질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금속으로서 구성이 돼 있지 않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을 먹을 때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될 상수도관, 그리고 물을 배출할 때 반드시 연결해야 될 하수도관 역시도 금속의 원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수도관에 이러한 황으로 구성이 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기체가 상부에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에서 관들이 부식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 황 너무나 잘 나오게 됩니다. 대기에서, 수질에서, 폐기물, 토양 모두 다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원자량까지 기억해야 될 것들은 17쪽, 18쪽, 1쪽, 2족에도 분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르 19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염소, 단 이 염소는 특이합니다. 반드시 염소의 원자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5.5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칼슘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나트륨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마그네슘, 칼륨 모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물론 수소라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1쪽, 2쪽, 17쪽, 18쪽은 모두 다 원소 기호와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반드시 원자량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우리가 크롬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인체 영양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듐 대기할 때 한 번쯤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으로 우리가 흔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 그때 사용하는 부위가 대체 무슨 부위지? 하시면 안 되겠죠. 아, 부위를 우린 바나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망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철, 모든 금속 원료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코발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대기 파트에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구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황동의 구성 원소 중 하나가 구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연, 우리가 수질 인체 영양 파트에서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ZN을 아연이라고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AS, 비소다, SE, 셀레늄 또는 줄여서 셀렌이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G, 은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 너무 중요하죠. 중금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고, 특히 환경공학에서 중금속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탑3를 달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카드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은 인체나 또는 동식물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지 너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특히 인체 영양은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 주석이라고 읽는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가지고 PT 백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우리가 환원 촉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백금이에요. 하지만 이 백금도 역시나 촉매독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촉매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백금 자체의 활용성을 낮추는, 즉 다시 말하면 유해한 물질들을 우리는 촉매독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대부분 그 촉매독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모두 다 이러한 촉매제로 백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PT가 무엇이냐, 우리 PT 퍼스널 트레이닝 아니라 PT 백금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G 너무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지금 색깔을 보시게 되면 백색에 우리가 바탕색을 두고 있습니다. 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고체, 딱딱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글자색을 보았더니 회색 글자예요. 회색 글자는 무엇이냐? 금속은 금속이지만 상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대기의 온도, 이러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이러한 수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PB, 납이라고 읽는구나. BI, 비스무트라고 읽는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적인 것들은 한 번쯤 이렇게도 읽는구나. 몰리브덴은 코발트를 얘기할 때 같이 나오게 될 원자 중 하나입니다. 딱 한 번 정도는 이제 언급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료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름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반드시 원자량까지 꼭 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자량, 염소는 35.5다, 수소는 1이다, 동그라미 친 것들의 원자량은 외워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중요한 것들은 원자량, 그럼 원자량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화학에서 일반적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된다면 이 상단에서 탄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원소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탄소를 기준 베이스로 두고서 나머지 원소들은 탄소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벼우냐, 얼마만큼 무거우냐, 이러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의를 보시게 된다면 원자량이란 화학원소 원자의 평균 질량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한 비율이다. 이때 일정 기준이란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다. 자, 없을 무자, 차원, 즉 단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무게를 잴 때 내 몸무게가 100kg다 하면 숫자 100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로만 내가 표현을 한다면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원이라는 단위를 붙여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원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원자량은 g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원자량에 g을 붙이는 조건은 반드시 아보가드로수라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특정한 원소, 즉 원자들의 구성이 된 한 집단의 그룹을 지칭할 때 g이라는 차원을 붙일 수 있지, 단순하게 한 개, 즉 원자 하나만을 지칭할 때에는 숫자로만 원자량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뭘까요? 분자, 원자가 2개 이상 결합된 화합물들을 흔히 분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자를 나타내는 우리 아까 예제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원자 2개, 수소와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 바로 이것을 분자라고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수소의 원자량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유일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5.5라는 걸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을 나타내는 질량,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 2개가 화합된 화합물을 우린 분자라고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분자량은 어떻게 보게 된다면 원자들 자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분자가 이루게 되는 양은 원자량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수소와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 대기에선 염화수소, 수질에선 염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염화수소나 염산의 분자량은 합계 1 더하기 35.5, 36.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도 정리했듯이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값을 더해서 계산한다. 이것을 분자량이라고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이제 그람 분자량, 역시나 그람이라는 것도 아보가드로수의 법칙을 따라야지만 붙일 수 있는
차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